반장들 반가워요. 우리 양 반장은 좋은 일 있나 보네요. 멀리서 보니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1월 29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호 반장, 이른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윤창호법의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법안에 따라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할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안보다는 다소 좀 후퇴를 한 상황이라 맞아요. 논란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 반장,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이제 내일 원래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울역에서 우리 측 열차 7량이 출발을 해서 도라산역을 지나서 북측으로 넘어가는데 가고 싶어요? 북측이에요? 아니요. 뭐 취재하러. 네, 뭐.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 네. 네네. 그래서 뭐 일단은 11년 만에 우리 측 열차가 북측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네. 의미가 있고 음. 환송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 네. 소식 내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가죠.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두 건의 소송에서요. 모두 원고 승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상액은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고요. 예상대로 일본 정부 그리고 조금 전에 미쓰비시 중공업 측도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일종의 격앙된 반응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외교부는 조금 전에 일본의 과도한 반응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오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요.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은 고쳐지지 않는다면은 모든 사립 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가 다음 달 3일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심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박용진 의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국회 내부에서도 지금 당별로 또 입장이 좀 엇갈리는 측면도 있고요. 당분간은 논란이 불가피한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재판에서요. 돈을 주지 않았고 차를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 씨가 노 전 의원에게 2천만 원 정도를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지만 노 전 의원이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했고 나중에 느릅 차를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한 게 전부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쇼핑백을 주니까 그게 돈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진술을 오늘 법정에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또 김 씨 주장이니까요. 그 재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쓰비시 강제징용 판결 내용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한국당에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소식, 또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근로정신대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99년 일본 법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으니까요. 약 20여 년 만에 손배 책임이 확정된 거죠.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판결이 나오자마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또다시 전범기업의 책임을 물은 대법원 선고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현병하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한테 와서 이분들을 두 분 말을 잘 들으면 일본 가서 중학교를 보내준다고 그러대요. 없는 해편에 거 가서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만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이라도 한번 해본 것이 내 꿈이었고. 자, 이렇게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던 소녀 양금덕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한 이 교장 선생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 공장에서 비행기 부품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금속판에 비행기 부품을 그려 나르거나 또 파이프에 천을 꿰매는 등 노역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손에 들어온 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들이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꾀임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이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죽인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렇고 자식들한테 부끄러워서 그런 소리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것이 이렇게 한이 됩니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저 정신대 할머니다 그러고 손가락질합니다. 남들은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고사스러 숨어서 다니는데 누가 꼭 뒤에 따라온 것 같아서 무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럽니다. 자, 방금 보시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국내 소송에 돌입을 했고요.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미쓰비시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요,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20여 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온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 건강이 나빠져 역사적인 현장에 자리하지 못했지만 이 김성주 할머니는 직접 법정을 지켰는데요. 70여 년의 기다림 끝에 감정이 복받친 듯 함께 고생했던 어릴 적 친구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처음으로 일어났는데 완전히 벽이 막 무너진 바람에 친구들이 6명이가 죽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사죄를 하고 우리를 보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대법원은 오늘 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 2000년입니다. 당시 고인이었던 박창환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할아버지 5분이 직접 소송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러나 18년이 지난 오늘 이 재판에 단 한 명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고 박창원 할아버지도 오늘 영정으로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원고분들, 일세분들이 승변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말이야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이세인 씨가 이 결과를 보게 돼서 참 기분이複雑고요. 또 이 재판을 게끔 이끌어주신 변호사님, 또 일본 시민단체, 또 기자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잇따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자 일본 정부는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 지난달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며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2개 판결은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울러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동사항과는 별개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부마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선포된 계엄포고가 위법하다는 첫 판단도 나왔습니다. 1979년 10월 22일 당시 김모 씨는 이 소요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에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이 발포 명령이 있었다 또는 총소리가 궁중 속에서 났다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지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였고 또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을 금지한다는 계엄 사령관의 포고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자, 이를 토대로 당시 검찰은 김 씨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를 했고 대법원은 징역 2년을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2016년 부마 민주항쟁 보상법에 따라 개시된 재심에서 이 부산고법은 처벌 근거였던 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포고 발령은 이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당시 계엄 포고는 부마 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또 계엄 포고 내용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쓰비시도 징용 피해 배상,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승소입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다뤘지만은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달 말에 있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시 원고가 이겼습니다. 길게는 아까 이제 20여 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승소가 확정된 과정을 좀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볼게요. 네, 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2개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건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으로 두 사건 모두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인 교장의 회의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강제 노동을 한 할머니 4명과 유족 1명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은 거짓말로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해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오늘 직접 선고 공판을 방청한 김성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일본은 우리 한국 미쓰비시 정치대 갔다 온 사람들은 사죄를 하고 보상을 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저는 매일 참말로 진로 한이 된 것이 어렸을 때 동생을 두고 일본을 갔는데 그 남동생 죽었다고 정부가 왔어요, 일본에. 그런데 사감 선생님한테 그 정보를 갖다가 백임지로 나 집에 갈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김성주 할머니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고반장이 김성수 할머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랬나요? 그 그랬어요? 예. 수라고 그랬죠? 예. 네, 잘못 얘기했어요. 잘못했다고 아니,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지금 양반장 과잉 행동이에요. 과잉이에요. 예. 양반장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아, 예. 네. 예. 지금 보시는 이 할머니들과는 별도로요. 또 소송을 낸 그 고 박창환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6분에 대해서도 이 법원이 각각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오늘 두 사건을 선고한 대법원 2부는요. 지난달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 사례가 있고 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어요. 역시 주일 대사를 초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매우 유감스럽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뻔한 반발을 했습니다. 이 고노다루 외무상 앞서 발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담화를 통해서 이번 판결들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 2조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끼치는 것일 뿐 아니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이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라면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경우에 국제재판을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두고 대응을 강구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쓰비시 역시도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일본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이거 상당히 극히 유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판결을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일본 그러네요. 정부와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죠. 네. 예. 지금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하고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측 입장을 들어봤잖아요, 심판장. 네.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자제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 중이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달 또 오늘 그 대법원이 잇따라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요.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최 반장.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뭐 방금 미쓰비시 측에서도 정부와 글쎄요, 같이 대응을 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에서 안 이번 하겠다는 판결 거죠, 뭐. 자체를 네.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 간의 좀 외교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송 대리인단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이 협의를 해서 포괄적으로 화해하는 방식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 집행에 착수할 것에 대비를 해서 미쓰비시가 한국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제보를 받고 있다고 했고요. 또는 뭐 제3국에서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좀 노력에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고 박창환 할아버지의 아들 박재훈 씨도 이 정부가 미쓰비시의 배상을 같이 추진을 해서 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뭐 대법원 선고가 계속 나왔으니까 하급심에서도 관련 판결이 잇따를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속보가 나올 게 많으니까 저희가 후속 보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요, 주제를 좀 바꿔서 강제징용 그 사건 외에도 많은 사건에 대한 또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고 반장이 정리를 좀 해볼래요? 네, 우선 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이 씨에 대해서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면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의 성장 배경과 또 이 사건 당시 정신 상태 등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 지은 겁니다. 대법원은 또 남편에게 니코틴을 주입해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와 내연남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내려진 무기징역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살이 아닌 살인으로 결론 나면서 이 사건은 국내에서 첫 니코틴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속보도 짚어보면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 변호사에 대해서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최측근으로 통했던 김정만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법원 업무 관련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걸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김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지내는 동안에 통진당 재판 관련 뭐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서 이 양 전 대법원장 최측근에 대한 이 강제 수사까지 지금 이뤄지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 이제 양 전 대법원장만 남겨두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 그리고 사실상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던 그 70대 그 남성이 있잖아요.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70대 남성 남모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오늘 중에는 구속 여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는 오늘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범행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고심 판결 뒤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3심 동안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껴서 범행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요.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 신분이 됐다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2년형 선고받았잖아요. 이 29일 그러니까 오늘 0시까지던 상고시한까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서 이 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공천 개입,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사건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요.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부터 징역 2년의 이 기결수 신분이 된 겁니다.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2년간 수감이 되고요.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이 됐고 내년 4월이 구속 만기였는데 그렇죠. 이 공천 개입 사건형이 확정이 되면서 지금 오늘 그러니까 오늘부터 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 중에 이 석방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고요. 그럼에 따라서 대법원 선고 시점 또한 내년 중반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그 드루킹 김모 씨가 김동원 씨가 고 노회찬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사실은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 단순히 차를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오늘 기사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요 판결로 잡을게요. 대법원 미쓰비시도 강제징용 배상 책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내일 밤 아르헨티나에서 열립니다. 한미 정상의 6번째 회담도 이루어지죠.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협력 사업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철도 공동조사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북측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50톤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소식 또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 한, 미, 중, 러, 일 주요국 정상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내일 밤 시작되는데요. 역시 관심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He's going to meet with President Macri, the host government of Argentina. He'll meet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네, 목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실마리를 푸는 겁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검증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만남 시간이 다소 빡빡할 걸로 보입니다. 이 캡틴 아메리카의 바쁜 일정 때문인데요. 하루가 채 못 되는 시간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 문제를 단판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He'll meet with President Erdogan of Turkey, Prime Minister Abe of Japan. That will transform at some point during that meeting into a trilateral meeting with the Prime Minister of India, Narendra Modi. And then the president will meet with President Putin and have a working dinner with President Xi. 네, 특히 미중 정상의 만남은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항복을 원하지만 시 주석은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면서 맞서고 있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율을 25%까지 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무역 장벽은 궁극적으로 자멸이라는 IMF 라가르도 총재의 경고에도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마이웨이, 자국 우선주의라는 확고한 신념, 또 내 판단은 언제나 옳다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저처럼 높은 수준의 지성을 지닌 사람들의 문제는 다들 사실이라고 믿는 걸 쉽게 못 믿는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서 내 머리 너무 좋아, 나 너무 똑똑해 라는 얘기입니다. 자, 머리만 좋느냐, 촉도 좋다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저는 연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직감이 있고 제 직감은 가끔 다른 뇌보다도 정확한데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아예 얼마 전에는 평가 등급까지 매겼는데요. 답은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Where do you rank yourself in the pantheon of great presidents? I think I'm doing a great job. We have the best economy we've ever had. So where do you We're rank doing yourself? really well. We would have been in war with North Korea. I would give myself, look, I hate to do it, but I will do it. I would give myself an A+. Is that enough? Can I go higher than that? 네, 조금 과하다 싶다가도 가끔은 저런 자신감이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겸손이 미덕이다라는 생각에 자신을 낮추는 데에 익숙해져 있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늦었지만 내년에는 저도 당당하게 국장 A+ 주세요. 한번 외쳐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 대통령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로 가기 전 체코에 들러서 이른바 원전 세일즈에 나섰는데요. 안드레아 바비시 총리와의 회담에서 새 원전 건설에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 관리 경험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상황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고로 체코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 내외가 성당 방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꼽히는 프라하의 비투스 성당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이 왕관 같은 유물도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당 밖으로 나와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다급한 외침이 들리는 겁니다. 자, 알고 보니 성당 관람에 열중한 김정숙 여사가 그만 대통령 일행이 성당 밖으로 나가는 걸 놓쳐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우리 남편 어딨어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친 거죠. 자, 다행히 문 대통령과 잘 합류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G20 개막 D-1 북미 협상 돌파구 찾는답니다. 네, 자 이제 D-1이네요 정말. G20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사실이 이제 어제 확인이 됐고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사실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날 때마다 또 좀 급진전이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만남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대화 의지는 밝혀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진전된 그런 발언을 하기를 기대하고 특히 이제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문제라든지 미국의 상응 조치 관련한 문제를 조금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힘을 실어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공식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철도 연결 제재 면제와 관해서 이 미국의 사의를 표할 것이라면서 추가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총 7량의 남측 철도 차량이 내일 아침 서울역을 출발해서 도라산역을 거쳐 오전 9시쯤 북한 판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라산역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외통위원들을 비롯한 인사들이 모여서 간단한 환송 행사도 치를 예정입니다. 네, 공동조사 얘기는 이제 내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지금 아주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또 유엔 측에서도 그 공동조사 부분만 우리가 뭐 승인을 한 거지 그 이후 과정은 다시 그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유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그 카퍼레이드에 쓰인 차량이 혹시 제재에 위반된 거 아니냐 이런 여부를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위가 그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등장한 고급 외제 차량 등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문제의 차량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시내에서 이 카퍼레이드를 할 때 지금 보시는 기억나네요. 무게차를 말하는데요. 이 독일 벤츠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가드를 개조한 차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평양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9월 4일에 방탄장치를 추가한 벤츠 차량을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이 중국의 회사 CZ 인터내셔널 그리고 홍콩의 GM 국제사 등을 제재 명단에 포함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이 대북제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중에 이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한 거 그리고 또 북한이 우리한테 선물했던 이 송이버섯 2톤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만수대 창작사 관람은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유권 해석을 받고 진행한 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이 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북한 농산품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한 이 대북제재 조항이 있어서 이것에 좀 위반될 소지는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조사 진행 중이니까요. 아직은 결과를 저희가 예단하기 좀 이르고 이것도 역시 속보를 좀 챙겨봐야 되겠네요. 우리 정부가 남북 산림 협력 논의에 따라서요. 오늘 북한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아까 50톤이라고 그랬죠? 50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최 반장, 이 부분은 대북 제재하고는 좀 얽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우리 정부가 보낸 약재가 이겁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그리고 솔 껍질 깍지 벌레 이 방제에 사용되는 약재인데요. 어떻게 생긴 벌레예요? 되게 모르죠? 2mm에서 한 5mm로 상당히 작은 아니, 대답 못할 걸로 알고 물어. 이게 소나무에 침투를 하면 네. 수액을 빨아먹어서 소나무가 금세 이렇게 말라 죽게 만드는 뭐 벌레 해충인데요. 돌발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대답했지? 네. 아이고. 이게 아마 그래서 특히 이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불가능해서 소나무의 에이즈병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네.
사전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통일부는 이번 약제는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방제 약제를 실은 이 화물차들이 통일대교 남단에 집결을 한 뒤에 이 방북길에 올랐는데 임상섭 산업정책국장, 발음이 어렵네요. 네. 이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이 방북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북측의 인수인계를 마치면 개성시 이 왕건왕릉 주변의 소나무 그 숲에서 이 병해충 피해 현장을 둘러본 다음에 공동 방제 작업도 벌일 계획이고요. 앞으로 있을 산림 보전,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사전 지식은 칭찬을 하는데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 반장 개인 주장으로 하고요. 검색을 해서 혹시 잘못됐으면 이따가 다시 정정을 해주기 바라요. 내일 남북 GP 시범 철수 그 작업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TNT 폭약을 이용해서 북측 GP 초소 10개를 일괄 파괴하는 영상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남북은 내일까지 시범 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 내 GP 각각 10개소를 완전히 파괴하고 또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의 지뢰 제거 작업도 완료합니다. 이후 연말까지는 실제 철수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됐는지 또 상호 검증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국방부에 따르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남북 자유왕래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요. 청와대 사칭 이메일 관련 속보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가안보실 비서관뿐 아니고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한 그런 이메일까지 나온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윤 실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사인데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초 윤 실장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윤 실장을 사칭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대북 정책 관련 자료를 전해달라는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일이 청와대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보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부처 관계자가 윤 실장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면서 사건이 드러난 거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전산정보 파트에서 해당 IP에 대한 분석과 추적을 했는데 해외 서버를 둔 경우에 해당해서 추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양 반장, 지금 이 사건의 규모로 봤을 때요. 조직적인 해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부분 아니에요? 국가안보실은 물론이고요. 국정상황실이라는 것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이 정보가 다 집중되는 곳인데 이 두 건의 이 사칭 모두 대북 정책과 이 관련이 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교란하기 위한 뭔가 첩보전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관계자가 사전 협의, 사전 열람을 하지 않고 보낸 이메일은 이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관련 부처인 외교부도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부는 최근 주요 인사를 사칭한 메일이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동 사건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부의 피해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부는 메일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동계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참고로 이 사건에 시발점이 된 보도를 낸 언론사는요, 해당 보도를 취소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취소한다라고 했고요. 이 해킹 논란을 야기한 지난 26일자 1면과 3면에 게재한 이 한미동맹 균열 심각, 청와대의 실토 등 두 건의 기사를 경찰의 관련 수사가 나올 때까지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수사 결과 이 보도와 관련해 해킹 조작이 있었다면 본지 또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출처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한 부분은 책임을 지겠지만 특정 세력과 연관이 돼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전파하지는 않았다 이런 주장이군요. 하여간 보도를 취소했다는 그런 속보가 나왔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련 소식 간단하게 좀 다뤄볼게요. 취임 후 첫 40%대가 나왔다고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48.8%로 조사됐습니다.
40%대를 기록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이 리얼미터는 경제 지표 악화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미 대화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논란, 또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 보도와 민주노총 관련 보도도 부정적인 인식을 키웠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2년차 지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집권 2년차 3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36%, 이명박 전 대통령 36%, 박근혜 전 대통령은 44%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속보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가면요. 최근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는 직원이요.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을 좀 캐물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측에서 그 해당 직원은 당연히 이제 검찰로 돌아갔고요. 그뿐 아니고 분위기 쇄신 또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 그 직원 전원, 특감 직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을 청와대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 내일부터 시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새누리당을 탈당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2년 정도 됐네요. 1년 10개월 만이네요. 정확히 봤을 때는.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복당을 결심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동안 복당을 한 해 만에 계속 줄다리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면 이때쯤 들어가는 게 제일 낫겠다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 전 시장이 생면부지 남도 아니고 원래 한국당 사람이었는데 자, 요즘 한국당 비대위가 전원책 사태 이후에 많이 좀 힘이 빠졌던 터라 그런지 정말 열렬하게 환영을 하더군요. 이렇게 말이죠. 빨리 오라고 해서 빨리 와줬다. 황진규 국민당 믿고 왔습니다. 아예 선수 치는데. 오늘 몰랐다. 되게 좋아하네요. 네, 2017년 1월 탈당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복당. 자,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이 정부의 이런 무능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폭주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오만하게도 20년 집권을 계속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자, 오 전 시장한테는요 한 가지 멍해가 있죠. 바로 2011년 서울시장 중도 사퇴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서울시청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한데 자, 이후 보수 진영은 3번 연속으로 서울시를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죠. 자, 그 원죄 때문에 오 전 시장의 재기는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자, 본인도 그 점 다시 한번 사과를 하더군요. 이렇게요.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 신중하지 못한 정치 행보 때문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자, 그때 서울시장 중도 사퇴 때 얻은 별명,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바로 이 5살 훈이였죠. 5세? 예.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더라고요. 한 방송사 예능 프로에 이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와 함께 출연하면서 외손주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 50대 할아버지 오세훈으로 말이죠. 자,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다음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출마해서 추미애 전 대표 잡겠다 이런 의사도 내비쳤는데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보고 말이죠.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보시죠.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이렇게 돼 있었죠.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기사 읽었습니다.
자, 정 전 장관이 어제 중국 선양 경유에서 평양에 도착한 걸로 안다는 거기 교민 선양의 교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야,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성사위에서 히든 카드를 빼들었구나. 그런데 왜 서훈 국정원장을 안 보내고 정 전 장관을 보냈을까?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뭐 남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예상 밖의 카드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기자들 아침부터 난리 났습니다. 통일부에 문의를 했죠. 통일부도 자체 파악에 나섰습니다. 곧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정세현 전 장관님은 오늘 오전 8시 현재 서울 자택에 계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택에서 숨쉰 채 발견. 약간 좀 그런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또 어떨까요? 이번에는 정부발 해프닝입니다. 외교부가 그제 문재인 대통령 체코행 이 출발 소식을 알리면서요. 공식 이 영문 트위터에 유럽 순방 스케줄을 띄웠죠. 자, 이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국제 뉴스 잘 몰라도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그게 뭐 언제 쪼개졌는지는 몰라도 엄연히 이게 별개의 나라라는 거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1993년 1월 분리 독립이 됐습니다. 자, 이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남북 분단전 대한제국, 그러니까 엠파이어 오브 코레아라고 표기한 거나 다를 바 없는 일인 건데 정말 망신이고 예의에도 어긋난 일인 거죠. 외교부는 곧바로 트위터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체코 현지에서도 이 소식이 다 알려졌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중국의 SNS를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죠. 자, 한번 보시죠. 자, A4 용지에 한자로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23일 제주도 제주시의 한 편의점 문 앞에 저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촬영해서 자기네 SNS에 올렸다는 거죠. 자, 그 촬영자가 이런 글귀도 남겼답니다. 점주가 중국인 이미지를 모욕했다.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곳이다. 자, 뭐 이후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죠. 뭐 니들이 어디 감히 하면서 한국 관광 가지 말자, 제주도 가지 말자, 뭐 이런 댓글이 막 줄줄줄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알고 봤더니 그 중국인 손님이 이 편의점에서 계산하면서 사장님한테 동전을 확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죠. 예. 물론 딱 그 이유뿐이겠습니까?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진 걸 겁니다. 자, 물론 사장님이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인들도 편의점 사장님 욕하기 전에 오죽하면 저랬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당식에서요. 여러 가지 장면이 눈길에 갔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21대 총선 관련 입장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다음 상대로 콕 찍었잖아요. 물론 이제 당이 요청하면은 험지에 나가겠다, 당이 요청하는 험지에 나가겠다 이런 단서를 달긴 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추미애 전 대표하고 대결이 성사된다면은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추미애 전 대표가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지역구 5선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당선될 때마다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6선이 된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최초 여성 국회의장 도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이 분수령인 셈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과의 맞대결이 성사가 된다면 말 그대로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 오 전 시장이 지역 연고가 또 있습니다. 부인인 송현옥 교수가 세종대 교수인데 세종대가 광진구에 있어서 광진구 자양동에서 쭉 살았고요. 다만 지난 총선 때 종로로 출마하느라 2년 정도는 이사를 했었습니다. 네. 오 전 시장이요. 바른미래당의 전신이죠. 바른정당에 갔다가 또 국민의당하고 통합 과정에서 탈당해서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요. 과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바른정당이 내건 가치가 개혁 보수였지만 당시 해외 체류 중이던 보수 우파 대변자의 지지율이 높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볼 만한 대선을 해보자는 게 창당의 이유였다라고 이 진짜 창당 배경을 밝힌 겁니다. 아, 그분이요? 보수의 대변자가 누구? 반? 그렇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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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름을 이렇게 바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바른정당은 사실상 반기문 대선 후보 옹립정당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사죄한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곧 귀국하게 될 모 후보자의 어떤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대선 출정의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이구나. 모르셨던 분은 아마 안 계셨던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아주 딱 부러지게 명확하게는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출마할 거다라는 전망이 뭐 단연 우세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후보군 중에 남은 사람은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할 수 있는데 황 전 총리 쪽 입장은 나온 게 없어요. 일단 뭐 한국당 인사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조기에 등판해서 상처를 입을 바엔 대권으로 직행하는 게 낫다라는 뭐 판단일 텐데요. 특히 여권에선 황 전 총리의 이런 신중한 행보를 사법농단 사태를 뭐 의식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입당 시점은 한참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고요. 뭐 최근 근황이 어떤가 하고 찾아봤더니 여전히 뭐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인데요. 충남의 한 교회에서 저렇게 전도 간증 집회를 인도한 뒤에 기념사진을 촬영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요, 아주 오랜만에 대학 강연을 하면서요. 옛날에도 이제 강연 정치로 유명했잖아요. 이제 대학 강연을 하면서 그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입당 제의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공식 이렇게 뭐 강연 행보를 한 게 5개월 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화여대 강연을 시작으로 처음 외부 활동을 시작한 건데 보수 재건에 대한 생각을 조만간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당에서 나와 가까운 정치인을 보내서 입당 얘기, 복당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도 밝힌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답을 이렇게 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침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의 복당 타진을 한 의원들이 있는데 이 원내대표 경선과 맞물려 있는 시기여서 오해를 받을까 봐 이 경선 이후에 오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밝힌 겁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오늘 인터뷰 내용을 아까 들었는데 당 안팎에서는요, 벌써부터 이름이 돌아요. 리스트가 막 돌고 있고. 지금 뭐 당연히 그래서이겠지만은 바른미래당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 시간이 됐는데도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의 기강이 엉망이다라며 주의를 주는 모습이었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밖에 안 나왔는데 이건 당연히 기강이 말이 아니에요. 의원총회 10명밖에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 바른미래당 재적의원이 30명인데 사실상 따로 활동하는 이상돈 의원 등 비례 4인방을 제외하면 실제 활동 의원 26명 정도가 되고 여기서 또 이현주 의원도 빼면 한 25명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5명 중에 10명이면 조금 나왔네요. 예. 의원총회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고민이 커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김학용 의원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물론 더 후보가 있지만요. 전반적인 한국당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2파전 양상이다. 그런 분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당 잔류파 중에선 나경원, 유기준, 유재중 의원이 또 복당파 중에서는 김학용, 김영우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잔류파 대 복당파 간 세대결 양상으로 굳어질 공산이 커서 결국은 나경원 대 김학용 구도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나 의원은 어제 전한 메시지에서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선출에 힘을 보태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학용 의원은요,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화두를 던졌는데요. 문 대통령에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한 겁니다. 사면이요? 예. 사면? 근데 그 사면을 시키고 싶어도 지금 형 자체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지금 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사실상 뭐 불가능한 건데요. 네, 아까 혐의 중에 하나만 확정이 된 거잖아요. 하나만 확정이 된 건데. 그렇죠? 이 김학용 의원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리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33년 형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 보복
탄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까지 잡아넣는 정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남쪽에 같이 하는 정치인들도 그 반만 사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면서 이 사면 요청을 꺼낸 건데 사실 뭐 본인도 형 확정 전에는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아무래도 김 의원이 복당파이다 보니까 이 친박 개표를 염두에 둔 선거용 발언으로 평가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아까 시작할 때 고반장이랑 간단히는 얘기해봤지만요.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런데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요. 표결 전에 의원들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왜 그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진 그림이 좀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양반장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아, 그런가요? 네. 나오네요. 예. 네, 표결 직전인데 그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메모 또 그리고 저렇게 배지를 일일이 의원들 자리에 이렇게 쇼핑백까지 들고 다니면서 놓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뭐 저런 정성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석 의원 250명 중에 찬성 248표, 기권 2표.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국회 윤리특위가 이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 그러니까 지난 11일까지가 징계 요구안이 이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가 돼야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벌써 한 18일 정도가 그럼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기 구조적으로 전에? 이제 불가능해진.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뭐 국장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말 그렇게 됐네요. 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역시 양반장이 정확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지 마요 자꾸. 당 차원의 징계, 그러니까 3개월간의 당원권 정지를 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조금 전에 양반장이 자화자찬했지만요. 하여간 국회 윤리특위의 존재감,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오세훈 한국당 입당, 총선 험지 출마 불사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윤창호법 얘기를 했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예산안 심의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국회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깜깜이 예산 점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키워드로 발제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고반장의 여의도 키워드, 빠밤. 자, 국회가 정기국회 막판, 나름 열심히 일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저기 다양한 현안이 있는 관계로 짧고 굵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윤창호법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법과 상관없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처벌도 세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할 경우에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윤창호법 또 하나의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통과를 못해서 이번 본회의에선 처리되지 못했습니다만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허정지, 취소 처분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젠 소주 한 잔 음주운전도 면허 정지 처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윤창호법 대표 발의한 하태경 의원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음주치사의 경우에 완화된 형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법입니다. 또 경과를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이 별로 없다면 다시 처벌도 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연말이라 술자리도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윤창호법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검사를 꿈꾸던 20대 청년의 꿈을 앗아간 음주운전 진짜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바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조정소위 파행 끝에 어제 다시 심사 재개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도 잡았습니다.
우리는 법사위 법안 소위 들어갔다고 다 중간에 다 힘을 치고 나왔어. 아니, 민주당에서 박홍훈 의원 약속한 머리 합시다. 이거만 하는데. 민주당에서 줄 알았어요? 민주당에서 좀 감액에 동의를 많이 해줘야 속도가 나요. 진짜로. 자꾸 우리 조정식 간사님 괴롭히지 말고 옆에서. 네, 아니 우리도 한번 하죠. 여기도 한번 하죠. 우리 셋이 이렇게 합시다. 아 그러면 여기 서서 그러니까 뭐 시작이니까. 자, 어제 이렇게 시작하고 예산안 심사 쭉 이어갔습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을 시작으로 오늘도 심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심사 완료할 예정인데 워낙 심사 보류해놓은 항목이 많은 상황이라 상당 부분이 소소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소소위 깜깜이 심사의 대명사나 다름없죠. 자, 내년에는 소소위 심사 대신 소위 심사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예산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산안 통과 법정 기한 12월 2일입니다. 기한 내에 무사히 통과될지 좀 더 지켜보시죠. 자,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바로 유치원 3법입니다. 어제 교육위 법안 소위 논의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과 함께 다음 주 다시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의 자체 법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하고 국가가 유치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요. 자,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한국당 사유재산권 인정 부분을 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은 예고한 대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립3법 반대한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는 소위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아교육을 왜곡시키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유아교육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한유총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 여당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입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한 달 지났는데 자유한국당이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다른 후속 법안 논의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최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자, 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부터 이건 의지가 강합니다. 어제도 제가 출발할 때 나갔을 때 이 선거구제 개편 이번에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그 8월, 11월 국회 그 여야 그 원내대표 여야정 협의체 때도 대통령이 오히려 강조를 했습니다. 아, 대통령. 자, 일단 여야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각 당이 유불리를 따져보는 분위기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재차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한 만큼 민주당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도 관련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반쪽짜리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사고 최고 무기징역. 네, 윤창호법 얘기는 어제도 저희가 했잖아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법안인데 다만 이제 반쪽짜리다라는 그런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일단 법안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윤창호법 크게 이제 두 가지 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렇게죠. 오늘 통과된 건 특가법 개정안입니다. 당초 원안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국회 법사위를 거치면서 징역 3년 이상으로 2년이 깎인 겁니다. 자, 국회 법사위 관계자들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법 체계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그리고 이 반쪽짜리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가법 개정안이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면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 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대로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1%까지였는데 이게 0.03%에서 0.08%로 그리고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정말 뭐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면허 정지가 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 소관상임위인 행안위는 통과를 했지만 법사위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요. 선거제도 관련 그 기자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윤호중 사무총장이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면서 특히 2017년 대선 공약에선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온 선거제 개혁에는 이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용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셈입니다. 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맞물려서 의원 정수 확대도 관심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의원 수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의원 정수를 353명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안은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을 그대로 둔 채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한국당도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공감의 뜻을 표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태도를 또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이 선거구제 바꾸자고 하다가 막상 이 연동형 비례제 하자 하니까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를 빼는 민주당은 이쯤 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할 지경이다 라면서 그러면서요. 야3당 왜 그래요? 왜 갑자기 왜 그래요? 눈이 안 보여요? 제가 좀 노안이어서요. 야3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당부터 먼저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말 잠깐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출국하시면서 공항에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번에는 꼭 선거제 개편해야 된다. 그런 립서비스 날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을 립서비스하고 민주당은 말장난하고 백날 계산기 두드려봤자 손가락만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야3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요.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놨죠. 네, 야3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오늘 국회 본회의 시작 직전에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가졌습니다. 또 회의장에 입장하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는데 유인물을 나눠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아직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는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 한국당 두 당이 단서와 토씨를 달지 말고 촛불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다루진 못했는데요. 국회가 아동수당을 더 확대하고 출산수당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아직 예결위 심사가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이후 상황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국회의사당 돔과 관련해서는 참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로봇 태권브이가 돔을 열고 나온다. 이런 전설부터 시작해서 최근 저희 코너에서 다룬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돔이 더 크게 만들어졌다는 뒷이야기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동물보호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에 빔 프로젝터로 구호를 투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사당 돔에 개 도살과 관련된 메시지가 떠올랐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 도살 금지, 멈춰라 잔혹한 개 죽음, 끝내자 개 도살 잔혹사, 개 도살 없는 대한민국, 이런 문구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들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 즉 동물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일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방법을 택한 걸까요? 표창원 의원이 올해 6월에 대표 발의한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지난 11월 19일 본격 선정됐는데 법안 심사가 미뤄지고 있어요. 국회 돔이라는 공간이 이제 태권 부위가 나온다거나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점을 이용해서 수십 년을 끌어왔지만 아직도 답보 상태인 개 도살 문제 해결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했고, 이런 시위 방식이 그리 낯선 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2월 24일 국내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이른바 유령 집회를 열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홀로그램 영상을 광화문 광장 북쪽에 보이게 한 겁니다. 같은 해 12월 24일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시기에도 서울 종합정부총사에 박근혜 구속, 조기 탄핵 문구가 등장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시위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5월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입구에 Pay Trump Right Here, 트럼프에게 뇌물을 바치려면 이곳으로라는 문구가 등장했었습니다. 외국 정상이나 관료들이 트럼프 호텔에 머물면서 숙박료를 지불하는 건 뇌물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초 트럼프 호텔에 여기가 거지 소굴이란 문구가 등장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을 겨냥해 거지 소굴이라고 한 발언이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위가 국회의사당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향후 대책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11월 27일 해당 단체 대표에게 규정 위반 사실 고지와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해당 단체에 대한 재발 방지 요청과 법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레이저빔을 이용한 시위가 많아지면서 경찰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이른바 유령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법적 적용을 검토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런 시위 형태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을 만들어 제재를 가할 경우에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이른바 빔 프로젝트 시위에 대해서 향후 대응 방향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루지 못한 내용이 없는지 쭉 보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그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이 선물한 송이버섯 등이 그 대북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유엔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얘기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일단 보인다라는 얘기, 또 유엔 측에서 우리 정부에 어떠한 자료 요청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재판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본 재판이 시작되면 다시 다룰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이죠.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장도 노안이지. 아니, 시간을 갑자기 까먹었어.